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름입니다. 다음 달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주에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사실상 1대1 맞대결입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K토크 부산에서는 여야 두 후보를 모시고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어떤 미래 비전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에 이번 보궐선거의 최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두 분 다 워낙에 각 진영으로부터 경선 전부터 지지를 받아왔던 만큼 경선에서도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 후보로 선출되신 두 분의 소감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김영춘 후보부터 간단한 소감 듣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해 주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과 또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우리 민주당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우리 피해자분과 시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성기에 비해서 인구가 50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도시라고 자조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시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과거에 I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첨단 산업을 우리 부산에서 산업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경제 위기, 사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살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부산에서 정권 심판한다고 그러는 정치시장이 아니라 부산 경제를 살릴 해결사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큰 조직을 이끌고 성과를 내어본 지도자가 필요한 부산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이 1년 안에 부산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산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2030년에 세계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 성공시켜야 하고 그 이전에 가덕 신공항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정표를 확정해야 됩니다. 대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합니다. 해수부 장관으로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받은 저 김영춘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 경제를 확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이분 제한 시간에 딱 맞춰주셨습니다.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형준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공천은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공천입니다. 시민 공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행복하셨습니까? 삶이 괜찮아지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행복하셨다면, 괜찮아지셨다면 민주당 후보를 찍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정말 지난 4년 그 실정에 피곤하고 또 힘들어지셨다면 이번에는 회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4년 동안 이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놓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잃게 만든 정부입니다. 소득격차 줄이겠다고 해놓고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25번의 실패로 자산격차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세운다고 대통령이 주장했지만 지금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미 관계나 대북 관계나 무엇 하나 지금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고 북한은 핵무기 강국으로 들어섰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습니다. 지난 4년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준엄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공정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은 일부 있지만 국민을 위한 문재인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산도 지난 3년간 온갖 시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제일 부끄러운 선거가 치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선거를 치르는가, 이것을 꼭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권 심판,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각 후보가 제시하는 부산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토론은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이어서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나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해 드리기 위해서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답변 시간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제가 두 후보께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부산의 위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제2의 도시라는 명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부산을 되살리기 위해 어떤 공약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공약의 전반적인 방향과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현한 1호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김영춘 후보부터 말씀을 하실 거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저희 1호 공약은 가덕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완공입니다. 지금은 서울공화국 시대입니다. 제1도시와 제2도시가 이렇게 격차가 큰 나라는 없습니다. 이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1인당 시민 총생산과 총소득이 서울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대전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가덕 신공항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30년 엑스포 이전에 조기 완공해서 부산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또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경제 도시로 비상시키는 중대한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완성은 힘 있는 여당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가덕 특별법 찬성한 사람 33명입니다. 4번 오열된 국민의힘 부산시장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저 김영춘이 맡아서 대못을 받겠습니다. 민생도 신공항만큼 절박합니다. 우리 부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도시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직격탄까지 맞았습니다. 지금 이분들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5조 원 민생 버팀목 기금 만들어서 위기의 서민들을 적극 돕겠습니다. 저는 반토막난 우리나라 해운산업, 조선산업을 되살려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옛 현대상선 HMM은 해운 재건 계획의 수혜로 지난해 역대 최고 1조 원의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큰일 하는 뒤로 민생도 세세하게 챙겼습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추진을 밀어붙여서 동백진이 발행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 김영춘입니다. 저 김영춘은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발전시키는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 꿈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덕 신공항의 강력한 추진을 1호 공약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형준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가덕도 공항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걸리죠.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전국 경제 성장률이 4%입니다. 부산이 2.7%입니다. 최근 3년간은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격차가 어디서 올까요? 물론 수도권 일국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부산에서 이 혁신 역량을 제대로 못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 해에 12,000에서 15,000명이 떠나는 것이죠. 이렇게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를 놔두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산의 이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즉 청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에서 전부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전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청년들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모든 힘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제1 공약이 산학협력도시인 것입니다. 산학협력 지금도 찔끔찔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전 대학, 지금 위기에 빠진 전 대학을 산학협력대학으로 전부 바꿔내야 됩니다. 그 산학협력으로 단지가 대학마다 곳곳에서 생기고 대학 바깥에서도 생기고 거기서 또 창업단지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돈도 끌고 오고 그래야 기업들도 이게 부산에 이제 가면 사람을 구할 수 있구나. 또 부산에서 대학 보내는 부모들은 부산에 대학 가도 취업지향적으로 대학이 되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기업이 몰려오고 거기에 돈을 붙이는 이 산학협력 도시로 5년 안에 제가 완전한 전 세계 모범적인 산학협력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산학협력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1호 공약으로 박형준 후보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제가 드렸던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이 부산을 살리기 위한 1호 공약이었는데요. 이 주제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당 질문 기회는 2번이고요. 질문 시간도 2분, 답변 시간 또한 2분입니다. 이번에도 2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형준 후보부터 질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자, 시작하시죠. 우리 부산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잘 못 나가는데 부산 경제만 잘 나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4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맡았던 그 4년 동안 경제 운용을 제대로 했으면 부산 경제가 특히 이렇게 어려워졌겠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박 정부 3년 차에 성장률이 5.2%였습니다. 부산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4.2%였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는 빼겠습니다. 그 3년 동안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다 1.5에서 1.6%였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가져오는 데는 부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것이 가져온 그 실정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 김영춘 후보는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장관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탈원전 정책의 실패, 그리고 이 일자리 정책의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를 굉장히 비판을 하셨어요. 노무현 정부가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댔듯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전 잣대를 들이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잣대에 대한 그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부산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문재인 정부하고 뭐가 다른 게 있다. 이걸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장관 중에 한 명으로서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셨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예.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그 앞에 노무현 정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실패를 말한 것은 양극화의 문제를 갖고서 이야기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는 더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될 거고요. 양극화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가 부자와 빈자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까지 가세해서 우리 부산 같은 지역은 서울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가장 힘든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일극주의, 서울 중독증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부산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형준 후보께서 몸담았던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없었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비관한 예로 우리 부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킨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이 됐는데 대선 공약까지 걸었다가 그것을 백지화시킨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지방에 특히 먼 부산 같은 경우는 발전의 동력이 점점 쇠잔해버리고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 절망적인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말씀합니다마는 성장률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숙 경제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 OECD 국가와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한국이 잘 선방하고 있는 그런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 숙제입니다. 네. 현재 어려움이 이명박 정부부터 오히려 쌓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영춘 후보께 다시 한번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좀 전에 이명박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없었던 오히려 역행했던 정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몸을 담으셨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런 해수부 해체라든지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청와대 홍보기획관 또 정무수석 같은 일을 하면서 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시켰던 그런 일들에 직접 관련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는 박 후보께서는 정무수석일 당시에 2011년 4월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동남권 신공항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짐작컨대는 바로 그 직전에 3월 30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공식 발표하고 난 뒤에 그걸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백지화를 시켰는데요. 또 최근에 와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시면서 그때 밀양공항으로 가는 걸 막은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밀양공항이라고 하는 게 대구 경북과 함께 뭘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멀리 있으니까 가장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건데 부산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가 끼어든 거죠. 그 과정에서 대구 핑계를 대거나 밀양공항을 막은 거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기만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 후보께서 왜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시켰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과거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그 김영춘 후보는 제 질문에 집중을 안 하시면서 저보고는 집중을 하라 그러시네. 일단 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안고 부산시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은 경제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하고는 저는 배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름이 없으니까요. 또 실제로 지금 부산의 현장을 돌아보시니까 알겠지만 기업들 여기서 기업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한 번 더 되면 기업 떠나겠다는 기업이 부지기수고요. 소상공인들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고 일자리 하나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명박 정부에서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68만.6만 창출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61.8만이 또 창출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39.8만이 감소를 했어요. 좋은 일자리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뭐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그건 현실을 보는 제대로 된 저는 안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제가 인수위하면서 강서 그린벨트 1000만 평 푸는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2 광역경제권, 지금 메가시티라고 얘기되는 걸 그때 만들어서 사실 그때부터 광역권 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광역 사업들을 했던 거예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그때는
동남권공항이었고 아시다시피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게 남북권 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에서 동남권공항이 되면서 밀양과 가덕도가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 밀양공항을 사실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답변 제한 시간 2분이 추가돼서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두 분 모두 한 번의 질문과 답변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형준 후보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답변을 계속 못 드려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 동남권공항은 그 당시 광역단체가 1대4의 싸움이었고요. 그 1대4의 싸움에서 정말 가덕도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내니까 밀양이 가덕도보다 높았고, 그래서 밀양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부산을 대변하는 입장과 나머지 4개 단체를 대변하는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에 결정을 미룬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실제로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건 결국 일자리 문제인데, 그 일자리 공약이 우리 김영춘 후보님께서 얘기한 게 25만 개를 그 한 해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산이 한때 21만 개를 늘린 적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할 때 대개 30만 개 정도 창출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25만 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신규 일자리를 10만 개,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에 해당되는 뭐 단기 일자리 같은데요, 그걸 한 10만 개, 그리고 이 서비스, 소위 매칭을 통해서 한 5만 개 구직 이렇게 순환을 시키겠다는 그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일자리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부산에 지금 구직 단념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그것부터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구직 단념자가 전부 취직을 하고, 청년들 다 취직을 하고, 이래도 이게 남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계획이 없어서 네. 그냥 막연히 던지고 본 네. 공약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직 단념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 그리고 일자리 공약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주셨는데요. 김영춘 후보 답변해 주시죠.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밀양공항, 가덕도 공항 이야기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애초에 2002년도에 김해 돛대선 사고 때문에 안전한 공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남북권 공항, 그다음에 동남권 공항이었습니다. 부산 신공항이 핵심인 거죠. 거기에 대구 경북이 올라타면서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으로서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거죠.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다 국민의힘 소속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으로서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공항인데, 밀양이라는 산속에다가 그런 24시간 공항을 만들 수 없다, 경제공항 못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그런 지자체단체들의 어떤 합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죠. 답은 역시 가덕도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가덕공항을 지지하시는 박 후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25만 개를 매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 통계 방식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도 21만 개까지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건 25만 개도 해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안에는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공공 일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25만 개를 채우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엑스포 유치 같은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북한 재개발 지역과 인근 원도심 지역에 경제 자유구역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에 비해서 부산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 보여주듯이 I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그런 첨단 산업도
부산에 답변 시간이 추가돼서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일단은 가덕신공항 건설 같은 핵심 공약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이번에 다시 김영춘 후보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려운 부산 경제를 걱정하셔서 부산에 오셔가지고서는 한일 해저 터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부산을 위한 발전 정책이냐, 일본을 더 위하는 정책이냐 이런 설왕설래 말들이 많죠. 박 후보께서는 최근에 한일 해저 터널 언급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 당대표께서 주신 선물인데 사실상 버려버린 건지 묻고 싶고요. 이벤트성 발표여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발을 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당의 입장을 바꾸자고 그렇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얼반 루프입니다. 박 후보께서 1호 공약으로 부산 경제를 위해서 얼반 루프를 만들겠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가덕도까지 15분입니까? 그렇게 주파하는 얼반 루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간에서는 얼빵한 공약이다. 얼반 루프가 아니라 그런 평가가 자자합니다. 마치 MB 시절 4대강에 로봇 물고기 투입하겠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벤트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기존 철로 그리고 새로 건설 중인 철로를 통해서 해운대에서 가덕도까지 급행으로 29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급행철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큰 돈 안 들여도 되는 사업이죠. 굳이 조 단위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어반 루프인지 그런 걸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안전성이나 상업성이 아직 채 확보되고 검증된 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워진 민생 때문에 고통받는 부산의 서민들 가슴에 천불 나는 그런 헛된 예산 쓰기, 예산 낭비하는 사업 주장하시는 게 저는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 점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선 그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정말 우리 김영춘 후보가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구직 담념자가 10만 명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22개의 기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유치했는데 일자리 불과 1,800명 창출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36시간 일자리 제일 줄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만 개를 어디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경제관념이라는 건 현실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위에서 뜨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한일 해저 터널은 저는 경제적 효과는 지난 4번의 용역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는 결론들입니다. 다만 이건 한일 관계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공론화를 먼저 거치자 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반 루프가 얼빵한 공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얼빵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신철도 기술연구원하고 유니스트를 비롯해서 핵심 문재인 정부 기술이 속에 이 하이퍼루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속철 세계 4번째로 개발한 나라인데 고속철 하나도 수출을 못해요. 신칸센 처음 시작할 때 모두 얼빵한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빵하기는커녕 지금 신칸센과 떼제베는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어요. 아마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어반 루프 시대 또는 하이퍼루프 시대가 될 겁니다. 미래 기술을 선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노력 없이 미래를 열고 경제를 살리겠다? 전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테슬라 CEO하고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안전성, 그다음에 효율성, 신속성,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대화를 한 영상으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반 루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MTX나 이런 고속 순환철도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대로 하는데 그걸로는 신공항 생겨도 5천만 명 엑스포로 새로 생기고 그 기존의 이 순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이분의 답변 시간을 전부 쓰셨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지만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어반 루프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하고 하시면서 오히려 어반 루프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자유 주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순서가 오늘 토론의
백미이자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서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는데요. 두 후보께 각각 6분씩 주도권을 가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춘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저께죠. 3월 10일 날 KBS 보도, 박 후보 관련된 보도 보셨죠? 네. 그때 KBS 보도에 대해서 의용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보도는 사실 있는 팩트 그대로만 보도를 한 겁니다. 뭐 새로운 사실을 무슨 추측하거나 해석한 게 아니라 팩트 보도만 한 건데. 잠깐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KBS 보도를 어용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기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그 부분에 절차 대해서는 문제 가지고 뭐 의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사과를 했습니다. 예. 자, 제 질문의 이어지는 그 문제보다는 그 문건을 보면요. 보도에 나온 불법 사찰 문건입니다. 박 후보자께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에 홍보기획관실이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요청한 문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선 박 후보자께서 이거 보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이 되살려질 수 있을까 봐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입니다. 2009년 7월 16일 작성된 거고요. 7월 8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대외협력 담당 체계를 중심으로 전담관을 지정 관리하고 단체 간의 갈등 및 주도권 다툼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 연대 차단, 반대활동 무력화. 종교계에 대해서는요. 온건파인 누구누구 스님은 친분 인사 등을 통해서 순화하고 무슨 신부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서 간접 압박 등 맞춤형 관리. 또 각 지역 환경청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생계곤란 등 개인적 애로사항 및 활동 자금 확보 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적출하여 반대활동 견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네, 답변을 좀 하게 정보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던 증거가 뚜렷한 그런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보기관이 불법 사찰했다면 그건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 불법 사찰은 예를 들어서 특히 도청이나 미행이나 불법 자료 취득이나 이런 거 갖고 사찰을 했다면 더더욱 그건 단죄를 해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1,800명 도청한 그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영춘 후보도 정무비서관 하셨잖아요. 정무비서관 할 때 국정원하고 국정원에 무슨 지시하고 국정원에서 정보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료는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무슨 팀장이 이렇게 된 국정원 내부 자료입니다.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가 아니에요. 청와대에 그걸 토대로 해서 청와대에는 어떤 자료가 보고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어떤 국정원을 통해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예. 그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런데 이 불법 사찰 이 서류의 제목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런 얘기가 있나? 그게?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거 스태프로 찍혀 있어요. 그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 문건에 찍혀 있는 국정원 거죠. 문건에 자신들이 문건에서 홍보기획관이라는 게 홍보기획관이라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지 개인 박형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러면 이제 박 후보께서는 지금 홍보기획관실이 요청하긴 했는데 본인은 몰랐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4대강에 관해서는 제 업무 범위도 아니고 홍보기획관실이 그리고 그런 그 내용을 제가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문건이 날조됐다고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문건은 국정원 내부 문건이라니까요. 그 네, 내부 날조된 건 아닐 수 있다. 그 내부 문건인데 그 예. 내부 문건에 대해서 지난번 적폐청산 2년간 털었지 않습니까? 세계 정보기관을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DB를 알겠습니다. 이 문건은 그게 국정원 내부 문건인데 처음이었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요청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던 문건에 아무런 국정원에서 문제도 없었던 만든 걸 문건이고 선거를 앞두고 그거를 제기하면서 또 여권과 가까운 모든 그 언론이나 또는 예, 기관들이 홍보기획관은 몰라도
홍보기획관실이 다른 직원이 했을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정원 문건이라니까요. 그걸 확인을 네, 하세요. 국정원 문건인데 예. 문건 안에 홍보기획관실이 요청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청한 거를 자기들은 수행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럼 지시자는 홍보기획관인 겁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의 어떤 그런 직원이 4대강에 대해서 기획관이 결정하지 않은 일을 국정원에다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결제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홍보기획관이 결정하지 않은 일을 다른 직원들이 우리 국정원에 요청할 수가 정무비서관 없잖아요. 하셨잖아요. 정무비서관 하셨으니까. 정무비서관도 정무수석의 결정 없이는 그런 일들을 어떤 기관에도 요구할 수 그게 없습니다. 아니라 정보보고를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정보보고 받으셨죠? 제가 받은 정보보고 가운데는 불법 사찰이라고 느낄 만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4대강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어떤 지시를 했거나 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예. 시절에 불법 사찰을 요청한 적이 없다. 예. 그런데 밑에 직원들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것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그것까지 제가 그 직원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일인데 분명한 것은 어떤 지금 저에 직원도 대해서 공격을 책임자의 하시는 결정 없이 이런 일을 국정원에 어떻게 요청할 수 저는 있겠습니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불법 사찰이 국정원에서 있었다면 그것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잡되 지난 이명박 정부에 특히 정무수석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만 골라서 저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드러내고 또 국정원장이 이 시기에 그것을 언론에 흘려주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에서 네. 판결을 하고요. 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이루어진 6분의 겁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 제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이크가 꺼졌고요. 이게 6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주로 국정원 사찰에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6분의 시간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준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김영춘 후보가 한미 FTA 반대하셨죠? 예, 그렇죠. 예, 한미 FTA 반대하는 생각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한미 FTA가 우리로서는 잘못하면은 불공정한 그런 FTA가 될 수도 생각했습니다. FTA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어서 노무현 다행이라고 대통령이 한미 FTA를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은 것은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목입니다. 한미 FTA에 반대하셨죠. 또 탈원전 적극 찬성하셨어요. 초기에는. 최근에는 이야기를 약간 바꾸고 있지만 신한우를 3호기 저는 지금도 탈원전은 수명이 다 된 원전, 오래된 40년, 50년 된 원전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명이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가야죠. 그 수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40년 이상 된 원전이 대부분 다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수명 연장해서 수명이라는 운영하죠. 것은 다시 면허를 갱신해라. 안전성이 보장되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40년 되면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신한울 3호기, 4호기, 고리 6호기 이런 거 다 중단을 시키고 심지어 지금 고리 2, 3, 4호기도 중단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 정책을 알게 되면 부산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두 가지 때문에 타격을 주는데 하나는 부산이 그래도 갖고 있는 경남과 함께 갖고 있는 장점이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이쪽 지역이 유리한 거예요. 그 원전을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면 에너지 정책에도 큰 차질이 옵니다. 또 그 원전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 기장을 비롯해서 그런 주변 지역이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탈원전을 무조건 검증도 되지 않은 안전성 시비로 해서 심지어는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해가면서 세계에서 지금 탈원전 하는 나라는 4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원전을 같이 쓰자. 그리고 오히려 한국과 같이 최고의 원전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원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런 어떤 탈원전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쓰는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600조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이 없이 무조건 이념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랬던 분이 경제시장을 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원전에 대해서 가진 입장은 이념적 반대 입장이 아닙니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으로부터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자는 정책은 굉장히 온건하고 점진적인 정책입니다. 60년
에너지 전환 정책이거든요. 전혀 전 그렇지 세계에서 않습니다. 이 정부 지금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펴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60년 걸려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행해 가자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도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세상을 되고.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하나를 지으면 하나를 없앱니다. 이게 점진적인 정책이죠. 그건 원전을 없애는 정책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는 나라가 네 나라뿐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전을 하자고 지금 복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치열하게 원전을 둘러싼 논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고이즈미 전 수상 자 그리고 제가 주도권을 갖고 2011년 있으니까, 당시에 예. 일본 대지진 당시에 수상을 했던 그런 분들까지 이제 다 탈원전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고 틀림없이 앞으로 원전은 논쟁적입니다. 탈원전 방역 세계는 맞습니다. 하게 돼 그 있습니다. 논쟁은 맞는데 이것을 현실을 따지지 않고 급격하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 경남권의 원전 산업이 다 죽었잖아요. 그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어떤 원전 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그런 다 죽었다고 것들을 말씀하시면 할 수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원전은 건설 중이고요. 이 건설 경제를 중인 원전에 살리려면요. 대해서 업체들이 돌아가고 경제를 있습니다. 살리려면 현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너무 왜곡하고 과장하시면 안 됩니다.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실용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하나도 없이 그런 거 없이 어떻게 25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까? 경제학자들한테 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산에서만 25만 개 일자리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공약인지. 어반루프가 황당한 게 아니라 일자리 25만 개 만들어낸다는 이 공약이 말씀이 막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날아다니시는데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박 후보께서 너무 현실을 왜곡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지된 원전은 고리 1호기입니다. 고리 1호기 왜 정지됐습니까?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결정 자체가. 그때는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렇게 막 생기면서 부산 시민들도 고리 1호기 폐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이 세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고리 1호기 폐로시킨 거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무수한 어려움을 뚫고 200조 원전 시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대한민국이 아까 고속철을 우리가 수출을 못했다고 했듯이 대한민국이 이제 원전 수출국이 되는 그 시점에 탈원전 정책 쓰는 바람에 다른 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자로, 연구로 같은 거 엄청나게 사실은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탈원전 하는데 그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겠어요? 비현실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상업용 원전 수출하고 스마트 원자로나 연구용 원전 수출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 FTA를 반대했다. 저는 그 우리나라가 부산이 특히 통상국가, 통상도시로 가야 됩니다. 통상도시로 가는 그 도시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폐쇄적인 정책을 찬성해놓고 지금 와서 개방적이고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6분의 답변 시간이 전부 끝나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두 분의 치열한 공방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두 분의 첫 번째 TV 토론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그리는 부산의 비전은 무엇인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끝으로 부산시장이 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후보께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이번 부산시장은 정말 경제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부산 시민들이 봐오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집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부산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시민운동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청와대에 있든 국회 사무총장을 하든 같이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도서관 부산 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의장과 함께 노력을 해서 실현을 해냈습니다. 미래연구원도 만들어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그 기반이 되는 강서 그린벨트 1000만 평도 풀었습니다. 세계 불꽃축제도 유치를 했습니다. 부산 컨텐츠 마켓 만들었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헌신하고 일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한번 쏟아붓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정말 쓸만한 물건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보십시오. 사용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에서 불리하니까 온갖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춘 후보께 마지막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저는 해수부 장관 하면서 검증을 다 받아봤습니다만은 박형준 후보께서는 아직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 부동산, 가족들의 부동산 다 공개하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도 함께 공개하고 검증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이 위기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약속은 안 지키면서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그런 도마뱀 정치가 부산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김영춘은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과 헌신으로 책임을 지는 게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다운 정치입니다. 저 김영춘이 부산을 한번 살려보려고 재선 국회의원을 한 서울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지 10년입니다. 부산 부활에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추락만 해온 부산의 운명 바꿔보겠습니다. 부산을 다시 발전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훈수꾼은 장기 바둑 잘 못 둡니다. 부산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비상한 수술이 필요한데 큰 조직을 이끌고 성과를 내본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해수부 장관 시절 그런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검증된 시장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이런 꿈을 부산을 싱가포르 같은 그런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꿈을 함께 이뤄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분 30초의 시간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후보와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토론이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는 26일에 또다시 이 두 명의 후보를 초청을 해서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지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과연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우리 부산을 위하는 후보인지, 그리고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부산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저희 K토크 부산과 함께 하시면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K토크 부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